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차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1차 시험에서 좀 총평을 드리면은 이번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년이나 뭐 과거에서 1차 시험 스타일대로 나오던 것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1차 시험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과거 1차 시험에서 나오는 특징들, 예를 들어서 뭐 지엽적인 부분에서 좀 치사하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함정을 좀 치사하게 물어봐서 걸릴 수밖에, 실제 상표법 실력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고 개념 위주로 물어보는 문제들, 그리고 전체 상표법이라든지 민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시험에서는 사실 2차 시험으로 갖고 갈 수 없는 그런 개념들, 뭐 정말 과학의 지엽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2차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답안지로 쓸 수 있는 판례 문구들 위주로 1차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시험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1차 시험을 조금 쉽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불리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고 기본서에 충실해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정석대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마친 이 상황에서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판서를 좀 해놨는데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죠. 네, 그리고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듯이 2차 시험,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면 여러분 이제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법학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개념부터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개념 정리는 어떻게 했었죠? 네,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막 회독을 하라고 그때 막 예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밑줄 치고 밑줄 친 부분 계속 회독하고 그 밑줄 친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 밑줄 친 부분에 약간 눈에 발라놓는다는 식으로 익숙해진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를 읽어보시면은 일단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 4조이랑 7호 뭐의 의취지가 있고 그 의취지 안에 뭐 내용들 뭐 선출원이 기한 선릉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상품은 등록받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뭐 3, 4조이랑 7호와 관련된 뭐 요건들, 그 요건 안에 있는 뭐 판례들, 그 판례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그 판례 문구들, 그 다음에 뭐 법조문, 관련된 뭐 법조문들도 이제 밑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학 서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서 안에 보시면은 목차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 그래서 이제 이 목차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고 이 목차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고 3, 4조이랑 7호는 어떤 목차가 생겨져 있고 그 다음에 뭐 3, 4조이랑 12호 같은 경우는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익숙해지면서 회독을 하면서 기본기를 다져놓고 리걸 마인드를 다져놨던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었죠. 아무래도 그렇게 기본서만 회독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정어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내야 돼요. 기본서만 읽어가지고는 사실 이제 함정에 많이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객관식 시험 자체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정을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틀렸다는 듯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풀이 과정은요, 2차 시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2차 시험에는 도움이 안 돼요. 또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 개념 정리야말로 진짜 상표법 실력 또는 진짜 그 법학 실력, 뭐 민법의 실력이라든지 뭐 특허법 실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정립되어 있어서 실제 사례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 이 문제풀이에서 다져진 스킬은
2차 시험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 정리를 조금 더 보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나오는 이 사례들을, 이 개념 정리된 법 바탕으로 사례들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어떻게 뭐 푸셔나가야 되고, 어떻게 뭐 쟁점들을 추출을 해내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는 당연히 필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가 2차 시험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쟁점 정리입니다. 쟁점 정리. 이 쟁점 정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개념 정리를요, 2차 시험 답안 스타일에 맞게 쟁점화된 그 템플릿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그거 정리된 자료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판례 그냥 그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문구를 여러 번 읽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사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례가 나오는 배경이라든지 그 판례가 왜 어떤 쟁점에 있어서 그 판례가 나왔는지, 그 판례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시험 답안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적어놨죠. 이 밑에 있는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은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밑에 있는 템플릿들은 답안지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목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뭐 A에 대해서 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얘를 등록 가능한지 막 그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근데 이 등록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설문을 보니까 뭐 이와 관련된 쟁점들이 쭉 나타나 있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 우드라는 경우에는 무슨 하이는 뭘 나타내고 우드는 뭘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등록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부등록 사유라든지 뭐 3조, 뭐 33조, 뭐 34조 쭉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1차 시험에서는 어땠나요? 1차 시험에서는 단순히 그냥 34조와 관련된 뭐 법리 하나 주어주고 이게 틀렸네 맞네 라고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조, 33조, 34조와 같은 거절 이유들을 능동적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뽑아내고 나서는 답안지를 당연히 쓰셔야겠죠. 그때 답안지를 어떤 목차로 쓰느냐? 이 밑에 있는 목차대로 쓰는 겁니다. 네. 3, 4조이랑 7호가 만약에 3, 4조이랑 7호를 여러분들이 뽑았는데 어떤 식으로 서술할 거냐? 먼저 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3, 4조이랑 7호가 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절차,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낭비다 싶으면은 좀 제낄 수도 있고요. 뭐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안포섭 이 3, 4조이랑 7호의 요건에 비추어 보건데 이 사례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함으로 3, 4조이랑 7호가 적용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발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이런 판례 문구들, 뭐 법조문 문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템플릿으로 바꿔서 변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변환을 하셔서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을 첫 번째 쟁점 정리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강의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2차 기본 강의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발적으로 뭐 흩어져 있는 그런 지식들, 판례들, 법리들을 다 하나의 목차, 체계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목차로 만들어 드리는 이 과정을 2차 기본 이론 강의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답안지 템플릿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제도와 관련된 목차는 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순서로 답안을 작성을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일반론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뭔지, 뭐 이 제도가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절차, 효과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안을 비추어 봤을 때, 제 주어진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요건들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얘는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씁니다. 이게 일반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중복 소재기 금지의 원칙 이게 의의가 뭐냐, 취지가 뭐냐,
왜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중복 소지기 금지 원칙에 적용되느냐. 그래서 사안에 비춰봤을 때 이런 일을 하니까 중복 소지기 금지 원칙에 적용된다. 뭐 상표법도 마찬가지죠. 3, 4조랑 7호 뭐 요건이 이러니까 사안에 비춰보는데 이래서 적용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다가 쓰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답안지 템플릿에 보시면은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드리는 기출 문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다 목차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템플릿은 쟁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뭐 성결관계에 있어서도 중복소지기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뭐 상표에 있어서는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판례가 다 있습니다. 네, 판례에서 쟁점화된 것들이 이제 판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목차들을 써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 4조이랑 12호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12호 후단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수요자 기만에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지 못한다. 자, 법조문이 수요자 기만에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모호해요. 그래서 법조문이 모호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유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조문을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간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라는 것이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 법조문의 해석, 이런 해석들은 모호한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판례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쟁점 문학판검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판례가 나온 배경을 문제점에다가 쓰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학자들의 견해라든지 뭐 반대 견해들을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실제 판례가 판시했던 문구를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쭉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어떠어떠한 점에서 타당하다. 여러분들이 이 판례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안을 포섭을 해야 되죠. 어떤 사례를 비춰봤을 때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결국에는 뭐 적용된다,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학판검사는요 거의 국룰이에요, 국룰. 그래서 거의 이 목차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목차 템플릿이 있는데 네, 판단 기준, 판단 방법,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판단 방법이 있죠. 구체적인 판단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상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의 목적, 또 어떤 게 있죠? 상표의 유사 판단. 법조문에서는 그냥 유사이라고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유사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법적 안정성에 비춰봤을 때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뭐 외관, 뭐 칭호, 관념을 뭐 일반 수요자의 뭐 직감적 인식을 기반으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전체적, 객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뭐 이런 문구들을 먼저 써주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사안에 비춰봤을 때 얘는 뭐 외관이 뭐 유사하고 호칭이 유사하고 뭐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뭐 요부 관찰을 해봤더니 뭐 어떻게 해서 유사하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판단 방법들을 먼저 적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들 방법들에 기반해서 사안을 여러분들이 포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아마 답안지를 쓰실 때는요 요 세 가지 템플릿 안에서 다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템플릿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조금 익숙해지셨다 하고 하면은 뭐 그제서야 그 다음부터는 뭐 이 학설을 뭐 어떻게 조금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한다거나 목차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뭐 변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반론, 쟁점, 이런 뭐 템플릿들은 여러분들이 모듈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퍼즐로 짜맞춰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뭐 3, 4조 1항 12호 일반론 먼저 쓰고 뭐 사례를 문제를 봤더니 뭐 소녀시대 판례가 뭐 문제가 됐다더라. 그러면은 문학판검사 쭉 쓰시고 그래서 결론을 쓴다. 아니면은 뭐 상표 유사 판단도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런 템플릿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 그래서 뭐 무효 심판은 인용 신결 날 것이다. 아니면은 얘는 등록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창과 방패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답안 작성 연습이에요. 네. 이렇게 창과 방패들 이런 무기들이 뭐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는데 총이 있어야지 뭐 가서 뭐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총을 다 갖춰 놨으면은 그 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뭐 적군이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쏠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답안 작성 연습 단계예요. 네, 이런 데서는 이제 뭘 공부를 하느냐? 시간 분배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목차 잡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36분 만에 푸실 겁니다. 그리고 20점짜리 문제는 24분 만에 풀어야지 총 100점짜리를 2시간 만에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분배라고 하면은 뭐 30점짜리 36분이니까 얘는 목차 잡는 시간을 뭐 8분, 그 다음에 뭐 24분을 쓰기로 네,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목차 잡는 시간,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분배를 해서 목차를 이만큼 할애를 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겠다 이런 것들을 이 답안 작성 연습 단계에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 추출, 문제를 보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 문제를 보니까 뭐 등록 가능성을 뭐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3, 4조이랑 7호가 적용되는지 또 어떤 게 있을까? 3, 4조이랑 21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답안지에다가 쓸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쟁점을 다 추출했으면은 이제 요 암기된 대로 이 템플릿에 맞춰서 답안지를 쭉 그냥 써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순서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이 쟁점이 3개가 뽑혔어요. A, B, C라는 쟁점을 3개가 뽑혔는데 A, B, C 순서대로 쓸지 A, C, B 순서대로 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성들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짤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뭐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목차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문제의 소재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일반론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쟁점 쭉 나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뭐 결론 쓰시고 이런 것들 이제 목차 구성하는 방법들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 답안 작성 연습에서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제 강의에서는 답안 쓰기 트레이닝이라는 강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지급되었어요. 그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할 때는 어떻게 사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뭘 쏴야 되고 뭘 쏘면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그 전략들, 뭐 이 건물에 진입할 건데 어떤 경로로 진입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답안 작성 연습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서는 실전 쓰기 답안 트레이닝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강의명을 구성을 했는데요. 뭐 모의고사를 해서 이때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략을 가지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암기화를 좀 극대화시켜서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함양을 할 겁니다. 뭐 이때 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글씨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글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은 글씨가 안 좋은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글씨를 바꾸지 않아도 글씨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 실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답안지를 좀 정교화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알려드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장 가지고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츰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서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템플릿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59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를 아시겠죠? 자, 상표법 3, 4조 1항 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3, 4조 1항 13호 공부를 하실 때는요. 그냥 3, 4조 1항 13호에 뭐 의의라든지 뭐 취지라든지 요건들을 일단 다 공부는 하셨을 건데 이런 것들을 암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냥 보이는 것을 그냥 정오만 판별하고 그냥 마치 그냥 OX만 걸으면 되니까 굳이 암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의취지, 문구, 요건, 문구 이런 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뭐 해서 뭐 본호에 해당하려면 뭐 어떻게 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이거 맞다 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이것도 맞다, 뭐 이것도 맞다 하고 뭐 4번 쭉쭉 보니까 읽어보니까
요런 데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장수인의 독자적으로 주의절성을 획득해야 된다. 양도 전의 사용 실적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이거는 왜 아니지 하면서 이 밑에 있는 판례를 생각을 하면서 얘는 아닌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얘는 아니야 판단하고 4번 이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이제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 흐름들이죠. 그리고 이제 봤더니 5번도 맞네. 그래 이거는 답은 4번이야 라고 맞추셨을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눈으로만 정오 판별을 했고, 여러분들 정오 판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암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쵸? 굳이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외우지 않더라도 보고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배운 지식에 기반해서 틀린 부분이 발견만 되면은 사실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2차 시험에서는 이런 문구들을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1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암기가 필요한 문구가 있고요. 암기가 불필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뭐 이번 시험에서 뭐 마드리드 의정서 뭐 그런 세세한 법조문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 문구들이 이번 1차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뭐냐? 1차 시험에 있는 문구들을 가지고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판례 원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판례 원문. 자, 위에 있는 그 지문은 틀린 이유가 이 판례 원문의 요 문구 때문이에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인이 출원 전에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원인 이외의 실제 사용자의 사용 실적도 고려해서 출정 상표가 사용인 시별력을 구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요게 이 문구와 논리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원문의 비중이 높아요. 판례 원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강사님들도 이 판례 원문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네, 이 판례 원문은 여러분들이 좀 보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이 판례 원문 안에서 이제 암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얘는 이제 55회 기출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늘 이 문제를 풀 거는 아니지만,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3, 4조회랑 12호를 무효 사유로 하는 무효 심판 청구를 했다. 그리고 나서 묻고 있는 것이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해당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뭐 목차를 짤 수가 있겠죠. 문제의 소재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일단 3, 4조 1항 12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3, 4조 1항 12호에 대한 일반론을 쓰셔야 되겠죠. 항상 저희가 일반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쟁점 n개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론을 쓸 건데, 뭐 일반론은 아까 이제 템플릿에 맞춘 것처럼 의, 취지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건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요건에 비해서 일단 사안포섭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안포섭, 뭐 요건이 뭐 어떤 게 있었죠? 뭐 12호 후단이니까 12호 후단 같은 경우는 요건이 어떻게 되죠? 타인의 특정인의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되고, 그 다음에 상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출처 혼동이 염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례가 있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되는 판례가 어떤 판례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소다 판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소다 판례가 쟁점인 판례예요. 이 소다 판례는 어떤 식으로 왜 어떻게 땄느냐? 소다 판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들, 사용 허락 계획을 체결하고 갑이 품질 관리에 따라서 등록 상표가 표시된 얘를 생산 판매하여 왔다. 갑이 이제 직접 뭐 생산 판매한 게 아니라 을과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직접 생산해주고 을이 이제 직접 판매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판매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뭐 을한테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갈 것이냐, 갑한테 선사용상표 관리자가 갈 것이냐, 이 문구를 보고 출제자가 이 소다 판례를 의도하고 출제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다 판례를 여러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다 판례 뭔가요? 뭐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누구인지, 뭐 요것도 이제 쟁점이니까 문제점 아까 템플릿에 따라서 학설 뭐 판례 뭐 검토
산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또 여기서는 보시면은 지금 뭐 테니스복이랑 그 다음에 무슨 뭐 테니스복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테니스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뭐 상품의 범위에도 쟁점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상품의 범위는 뭐 문학판 검사 얘가 이렇게 해석되느냐 저렇게 해석되느냐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상품이 동일 유사 이 모호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3, 4조이랑 12호에 있어서의 상품의 범위 즉 얘는 판단 방법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답안지를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론 얘는 인용신결 날 것이다. 뭐 기각신결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일반론이 있고요. 얘가 쟁점 1, 그 다음에 쟁점 2, 그 다음에 결론. 얘는 뭐 인용 아니면은 뭐 기각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암기해야 되는지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의치지 문구 암기를 해야 되죠. 요건 암기해야 됩니다. 사안포섭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안포섭을 할 거기 때문에 사안포섭은 얘는 기술입니다. 기술. 얘는 스킬이에요. 스킬. 네, 그 다음에 학설이 있으면은 학설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근데 이 소다 판례에서는 학설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적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판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가 거의 얘를 출제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거의 정밀하게 쓰셔야 돼요. 얘는 정밀 암기. 네,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암기. 네, 그 다음에 뭐 검토 문구 같은 경우도 일단 선택적 암기. 고득점을 노리신 분들은 이 검토 문구도 조금 써주시면 좋고요. 사안포섭은 스킬입니다. 네, 그리고 판단 방법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얘도 암기. 정밀 암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안포섭은 얘는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지 알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공부를 했던 그 법리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될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문학판 검사, 의치지 요건 절차 효과, 그 다음에 판단 방법, 사안의 경우 이 템플릿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법리들을 여기다가 다 짜맞추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걸 모듈화라고 해요. 모듈화. 네, 그리고 이 순서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트레이닝 강의에서 다 같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소재, 얘는 서론 쓰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예상되는 해당 심판의 결과. 뭐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서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쟁점을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쓰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 목차를 다 잡았으면은 그 답안지로 가셔서 이제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인 답안지 작성 요령 해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템플릿, 뭐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 그 다음에 뭐 의치지, 요건, 절차, 효과 이런 것들을 왜 그런 식으로 모듈화를 해야 되냐, 뭐 그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은 이제 논리적인 학문이니까 법학은 이제 논리의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나 봤더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답안지 또는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문학판 검사, 뭐 의요 절효 이게 가장 논리적으로 잘 써지더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논리적인 단락들을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안지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게 쟁점인지 한눈에 볼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의치지 요건 절차 효과대로 순서대로 써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잘 보인다더라. 네, 그걸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안을 써야 된다.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답안은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조문이라든지 뭐 일반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론에서 이제 커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쟁점으로 소개를 하고 문학판 검사 쭉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쓴다. 배점이 만약에 좀 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FM으로 써도 되는데 100점이 근데 너무 크지 않다, 적당하다 그러면은 중요한 쟁점 위주로 이렇게 빼내서 쓰시고 이렇게 마이너한 쟁점들은 이런 데다가 따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써서 바로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답안 쓰기 트레이닝에서 다 스킬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배점이 더 적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위주로 놔두되 뭐 학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판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 이런 것들을 제끼고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쓰고 일반론도 좀 짧게 쓰고 요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의취지 안에 다 녹여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쓸 수 있고 배점이 너무 적다. 그렇게 되면은 딱 이 쟁점만 이제 쓰게끔 물어보고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문제의 소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생략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쓰면 되는데 또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쟁점 문학 판검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목차들 그 쟁점만의 특유의 목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 판단 같은 경우는요. 문학 판검사뿐만 아니라 뭐 유사 판단의 기본 원칙 이거 판단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쟁점들이 있어요. 요부 관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할 때 뭐 요부 관찰의 원칙이라든지 요부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목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FM에서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목차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검토 쓰시고 뭐 사안포섭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목차 자체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변형해 나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굳이 그 모듈에 따라서 답안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 해주시고, 근데 모듈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고 쉽게 가독성 높게 답안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답안지를 쓰실 때는요. 뭐 부정한 목적 이런 것들 아까 이제 부정 경쟁의 목적 이런 것들은 좀 특유의 목차들이 있다더라 이런 거 조금 이제 정리를 기본 강의 때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점 쓰는 뭐 문학 판검사에서 문제점 쓰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간략한 일반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학설 대립 이거는 하나만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학설 뭐 긍정설이 있다, 뭐 부정설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긍정설에 대한 논거, 그 다음에 부정설에 대한 논거가 당연히 제시가 돼야 됩니다. 긍정한다. 왜 긍정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사실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쓰는 데 있어서 큰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하는 경우에 어떤 이유로 긍정한다, 어떤 이유로 부정하는 한다. 근데 판례는 어떤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에 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올바른 예시를 보시면은 긍정설은 뭐 분쟁의 이례적을 이유로 긍정한다. 뭐 부정설은 채무자의 권리 실현 침해 우려가 있어서 부정한다. 뭐 절충설은 뭐 이런 일은 한때 미친다. 이렇게 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긍정설은 그냥 비판력이 미치며 부정설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절충설은 뭐 긴가민가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사실 안 쓰는 거라도 안 쓰니만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런 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점 이거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거를 제가 바탕으로 좀 기계적으로 답안지를 쓸 수 있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제가 좀 만들어 놓은 템플릿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례는 암기를 하시는 게 판례는 사실 거의 원문에 가깝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문을 이제 그대로 암기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키워드 암기 무슨 뭐 두 문자 암기 하는데 판례를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문자 키워드 이런 것보다는 구조화를 시켜서 암기를 하다 보면요 훨씬 여러분들 원문에 가깝게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안포섭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를 검증하는 겁니다. 판례가 이런 식으로 판시했는데 다른 논거를 들면서 판례에서 제시한 논거가 아니라 다른 논거를 들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런 점에서도 판례의 태도가 타당한 것 같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검토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검증된 논거로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는 이미 검증된 논거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암기죠, 암기. 검토라고 쓰고 사실은 다 암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사안포섭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포섭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3, 4조이랑 뭐 7호 같은 경우는 뭐 선출원에 기한 뭐 선등록 상표 일 것.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선출원의 뭐 날짜 2012년 4월 19일 뭐 아니면은 뭐 등록 날짜 2012년 뭐 9월 17일 뭐 이런 식으로 출원 시 등록 시 날짜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사 판단, 네, 상표의 유사 판단, 네,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판단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판례죠, 판례. 그리고 판례에서 제시한 이 판단 방법을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유사 판단에 대한 일반론도 쓰셔야 되지만 이 판단 방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도 쓰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을 해야 됩니다. 즉 한 단계를 더 거치고 사안 포섭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건너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법규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 원칙 모델 이렇게 상표 유사 판단 같은 원칙 모델들은 판단 기준 판단 방법을 바로 제시를 하고 사안 포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있는 문제 세부 템플릿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 전략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7월, 8월까지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실 건데 이 스케줄들이 좀 많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처음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답안 쓰기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실전 훈련 이 스텝을 충분히 잘 밟아 나가신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동차 합격까지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동차 합격이 뭐 그렇게 방법론, 정말 방법론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동차 합격에서 좀 실패를 했고 저는 기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2차 시험 두 번째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어,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저는 이제 동차 시험에서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동차 시험 때 동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시행착오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사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뭐 체계라든지 뭐 이런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저의 좀 고집에 따라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기득이 올라가서 이런 이제 방법론들을 제가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고 스스로 구축을 해 나가면서 훨씬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방법들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게 되신다면은 동차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